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정 고혜림입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적은 양이긴 하지만 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뒤 내일은 다시 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날씨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희, 김소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출렁출렁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왔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됐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던 이 뉴욕 증시가 역시나 이 관세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상호 관세 부과일인 4월 2일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시장 초반부터 기술주들이 낙폭을 키우면서 장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자동차 관세 예고가 더해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3대 지수 모두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보시면요. 0.31% 하락한 42,454.7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 넘게 조금은 큰 폭으로 밀리면서 17,899.0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의 경우에는 다시 최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조정 영역으로 잠기게 됐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1.12% 밀리면서 5,712선에서 종료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역시나 이 자동차 관세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지난 12일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발효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품목별 관세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조치까지 시행이 될 경우 향후 관세 전쟁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향후 추가 관세 발표가 이어질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중국 기업 80개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것이 전해졌는데요. 계속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인 인스퍼그룹의 6개 자회사를 포함해서 이 중국 기업 약 80곳을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했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스퍼그룹 자회사들은 중국 군용 슈퍼컴퓨터 개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명단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CNBC 방송에서는 제재 대상에 군사 목적의 고성능 인공지능 칩, 슈퍼컴퓨터 첨단 인공지능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수십 곳이 포함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미국 증시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관세 정책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올해 증시가 지난해 말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최근 월가 전망에 굉장히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클레이스는 보고서에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6,600에서 5,900으로 낮췄고요. 올해 말 S&P 500 지수가 지난해 말 종가인 5,881.63포인트를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서 5% 이상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이 금지된 가운데 중국 당국도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출발했고요. 자동차 관세 부과 소식에 관세 전쟁이 격화될 우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오늘 장 내내 낙폭을 키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상호 관세 부과일을 일주일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자동차 관세 발표 예고로 인해서 하락폭을 더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히트맵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트맵 보시면 전반적으로 붉게 물든 것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와 테슬라 5.74%, 5.58% 큰 폭으로 하락한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단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브로드컴은 4.78% 밀렸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4%대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도 3% 넘게 빠졌고 퀄컴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 내려앉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27% 하락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테슬라가 5% 넘게 밀리면서 가장 크게 낙폭을 보였고요. 제너럴모터스는 3.12% 역시나 크게 밀렸습니다. 스텔란티스도 3.5% 하락했고 그나마 포드만 가까스로 강보합세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M7 기업들 역시나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13%, 애플도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구글도 3.27% 조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아마존과 메타도 2%대 하락세 기록한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기업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오늘 자동차 관세 발표도 있었지만 캐나다가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동안 캐나다 정부는 테슬라의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리베이트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캐나다 정부는 테슬라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 3,011만 달러를 동결한다고 밝혔고요. 이 앞서 캐나다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에 테슬라 전기차에 보복 관세를 물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보조금 중단은 이 사전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도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가 중국 수출이 금지된 상황인데 중국도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을 쓰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는데요.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엔비디아의 H20 칩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규정 도입 후에 준수를 권고할 뿐 당장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엔비디아의 H20도 중국 내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밈 주식인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죠.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투자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후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스탑은 어제 장 마감 후에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엇갈려 나온 지난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보유 현금과 채권 주식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서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으로 유명세를 탄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유사한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스탑은 오늘 11%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달러트리 내용인데요. 이 저가 상품 할인 체인인 달러트리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사모펀드 브리게이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자회사 패밀리 달러를 1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주가 3.08%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 전체적으로 관세 전쟁에 한 번 더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훈풍이 이어지나 했더니 또다시 휘청이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발언과 정책들이 나올지 모르는 만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미증시는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시장의 주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발언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시장을 환호하거나 낙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어떠한 내용을 발표를 할지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월보다 10% 이상 떨어지는 모습 보여서요. 이 조정 영역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어떤 기업 소개해드릴지 오늘도 궁금합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오늘은 AI 관련된 기업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다양한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무선 통신,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솔루션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자랑하며 현재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전체 사업은 반도체 사업과 IT 인프라 사업을 6대4 비율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브로드컴은 단순한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 아닌데요. 브로드컴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컴퓨터 브랜드인 HP로부터 시작됐습니다. HP의 반도체 부문으로 시작해 초기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반도체 기술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이후 1991년 독립기업으로 분리된 후 본격적으로 네트워킹 칩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1990년대 말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모뎀 기술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브로드컴은 케이블 모델용 칩셋을 개발했으며 기존 모뎀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무선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브로드컴은 와이파이,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 통신 표준을 지원하는 칩셋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칩셋은 브로드컴을 무선 통신의 기술 선두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로드컴은 단순한 테크 기업이 아닌 기업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처럼 성장했습니다.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펼치며 기업 가치를 확대해왔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1,500달러에 이르는 기업 인수를 진행해왔는데요. 2009년에는 네트워크 통신의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DTV 사업부를 인수해 전 세계 셋톱박스와 TV에 필요한 무선 통신 솔루션 분야에 기술력을 강화해왔습니다. 2015년 반도체 기업 아바고 테크놀로지가 브로드컴을 인수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아바고 테크놀로지스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장비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로 브로드컴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통신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반도체 솔루션을 통합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수합병을 통해 브로드컴은 더욱 광범위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현재 통합된 브로드컴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최근 AI와 머신러닝 발전에 따라 브로드컴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칩셋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의 CEO는 AI 기술 혁신이 BAI 시장 성능을 크게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AI에 대한 회사의 전략적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브로드컴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칩셋을 공급하며 데이터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러한 협력 관계는 브로드컴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브로드컴은 2027년도까지 AI 관련 매출이 600억에서 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62% 성장률을 의미하는데요. 브로드컴은 단순한 반도체 제조사를 넘어 통신과 연결을 위한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G 네트워크와 AI의 확산, 데이터 센터의 빠른 발전 속에서 브로드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로드컴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I 산업의 반도체는 현재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은 성장과 경쟁력을 통해 틈새를 차지하고 이제는 주도권 경쟁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꾸준한 관심 가지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브로드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일단 팹리스 회사인데요. 이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설계를 하는 팹리스가 있고요. 직접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가 있는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5년 차트로 살펴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7배에서 8배가량 뛰었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하는 기업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뉴스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경제면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흑해 유전 합의했지만 러 수출 제재 완화는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 무력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쟁 이후 첫 휴전 성과로 평가되지만 구체적인 발효 시점이나 조건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합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3자 협상 결과인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해상에서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에너지 시설 공격도 30일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바로 발효됐다고 보는 반면에 미국과 러시아는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러시아의 농산물과 비료 수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한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전 협의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러시아의 해상보안비 절감, 항구와 결제 시스템 접근 보장을 돕겠다고 밝히면서 이 제재 완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 같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달러 약세 보이자 선진국 분산투자 ETF 부상. 지난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20%가 넘는 연수익률을 기록했던 미국 증시가 최근 조정 흐름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해지형 분산투자 ETF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국에 투자하는 헤파 ETF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약 2조 2천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이 상품은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에 고르게 투자하고 있고요. 또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업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럽 주요국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연초 대비 15% 넘게, 프랑스 까크 40과 스위스 SMI 지수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환 노출형 ETF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에 환 해지형 상품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외국인 공매도 공세 시동, 차입 수량 4배 늘렸다. 다음 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의 주식 차입 규모가 이달 들어 급격히 늘었습니다. 25일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차입 수량은 약 3억 8,700만 주로 지난달 전체 수량 대비 약 4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차입 비중 역시 62%에 달해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는 구조인데요. 최근엔 무차익 공매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차입 물량을 확보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차입이 늘었다라는 건 공매도 준비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거래 융자도 18조 원을 넘어서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상황이 규모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공매도 압력에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 부족으로 대규모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고 또다시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도 쓴다. 관심 폭발하더니 K소부장 참전.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미래 반도체의 금속 배선 소재로 꼽히는 몰리브덴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차세대 낸드 플래시 공정의 기존 소재인 텅스텐 대신에 몰리브덴을 도입하고 있어서인데요. 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쌓는 집적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몰리브덴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배선 소재인 텅스텐은 고집적 공정에서 전류 저항이 커지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몰리브덴은 저항이 낮아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어서 286단 이상의 낸드 적층 공정의 필수적인 소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9세대 낸드에 적용했고 SK하이닉스와 글로벌 기업들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몰리브덴 전구체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데요. 몰리브덴은 가격이 텅스텐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도입이 본격화된다면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뿐 아니라 D램, 시스템 반도체에도 쓰일 가능성이 커서 국내 소재 업체들에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공장 돌릴수록 손해, 제조업 멈추자 전력 사용 급감. 경기 부진 여파로 주요 제조업체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추면서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력 소비가 줄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의 경우 주요 설비 가동률이 일제히 하락했고 특히 벤젠, 톨루엔, 자일렌 설비는 70%에서 54%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것도 기업의 부담 요인을 키운 것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의 10% 넘게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전의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31일부터 재개가 되는 공매도입니다. 전면적으로 재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업종별로 차별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떻게 또 주가 추이가 흘러가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분위기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증시의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좋지 않게 흘러갔었는데 국내 증시까지도 이런 분위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39% 하락하면서 260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의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매수 우위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더욱더 하방 압력을 가했던 건 오늘은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계속해서 매도 물량 키워가면서 3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도세가 컸었는데 장 막판 들어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중에 잠깐 빨간불을 켜긴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5% 하락하면서 707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서는요,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 잡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 굉장히 컸었는데 오후 3시가 넘어서면서 조금은 그 물량을 줄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오늘은 좀 참담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동차 관세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현대차와 기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면서 현대차는 4%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3%대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만이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만이 6%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하한가 맞은 이후에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같은 종목들은 모두 다 내리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올랐던 테마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올랐던 종목도 좀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장에서 올랐던 테마, 그리고 내렸던 테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부터 우리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뷰티 종목인데요.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들 메디큐브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왜냐면 저희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잖아요. 그때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실제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사용해가지고요. 이게 근데 홈케어 기기다 보니까 확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보다는 미세하게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화면에는 예뻐 보이지가 않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소연 아나운서님도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들어봤는데요. 제가 K뷰티 업계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핫한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 접해봤습니다. 미리 알아보셨군요. 네, 이 메디큐브를 가지고 있는 바로 회사죠.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 메디큐브 브랜드를 운영 중인 APR입니다. 이 APR은 뷰티 테크 기업인데 어제 증권가에서 APR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특히 해외 매출이 크게 늘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어제 이렇게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투심이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 시작부터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APR의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은 67%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바로 미국과 일본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44%에 달하는 매출이 4분기에 집중이 됐는데 계절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올 1분기에도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PR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2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10억 원으로 같은 기간 48% 늘어서 시장의 예상치인 매출 2,130억 원, 영업이익 372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아마존 빅스프링 세일에서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전체 1위와 5위를 차지하면서 브랜드 최초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향상된 성과를 보인 건데요. APR의 제품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스킨케어 세부 카테고리에서는 6개의 제품이 탑 50에 진입을 했고 제로 모공 패드 외에도 PDRN, 딥비타-C 라인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재 가운데서 오늘 APR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함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 전거래일 대비 조금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0.24%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고가 3.87%까지 오른 72,500원까지 찍었습니다. 살짝 힘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2.25% 상승한 71,300원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APR 같이 보셨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해외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 1조 원을 웃돌 것이다 라고 하는 리포트도 하나증권에서 나왔거든요. 이 점까지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엔터와 미디어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엔터와 미디어주 오랜만에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해서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이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자동차에 부과하겠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곧인데요. 다음 달 2일부터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관세 품목으로 자동차가 올라가게 된 건데요.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자동차가 이제 관세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종들이 좀 주가가 좋았던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자동차도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 완성차뿐만 아니라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까지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으로 굉장히 자동차 수출이 잘 나가고 있어서요. 더욱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어딘가 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이 엔터와 미디어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또 큐브엔터는 최대 실적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대 강세 속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CJ ENM은 3%대, 노머스는 4%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엔터주뿐만 아니라요, 이 미디어주 전반에도 이 확산되는 온기가 있었는데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1%대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 5%, FNC 엔터 같은 경우에 6%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가운데서도요, SM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은 또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또 따로 소희 아나운서가 전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SM도 가져왔는데요. 이 SM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아주 휘어잡고 있는 엔터 업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SM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SM도 역시나 증권가에서 실적 개선 전망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SM과 관련된 보고서를 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해 SM이 영업 효율화와 저연차 라인업 팬덤 확대로 별도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적자를 냈던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디어유의 편입으로 연결 영업이익률이 13%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어유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인데요. 지난해 21년도 3월에 SM으로 자회사 편입을 했습니다. 이 SM은 지난 24일에 디어유의 지분을 더 취득하면서 지분율이 기존 33.6%에서 45.1%로 확대했고요. 2분기부터는 디어유의 실적이 연결 실적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이 디어유 수요 이외에도 SM은 공연 및 MD 자회사와의 시너지 확대와 자회사의 신인 그룹들, 마이트로 디어 앨리스의 활동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에스파도 굉장히 좋은 수익 흐름 내고 있기 때문에 SM에 전반적으로 호재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따른 자회사 실적 개선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SM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SM 시가는 살짝 떨어지면서 출발했습니다. 0.57% 하락한 10만 3,900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5.55% 상승하면서 11만 300원까지 경신을 했었습니다. 살짝은 힘이 빠지면서 오늘은 4.12% 상승한 10만 8,800원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쪽인 만큼 더욱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산불과 관련해서 오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모듈러 주택 쪽인데요. 자, 일단은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산불 소식입니다. 산불이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모습 뉴스에서도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요. 자, 일단은 56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까지 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중대형 산불 지역 모두 10곳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피해 산림 면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에 심각하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이 됐었던 2000년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을 넘어섰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골든타임이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을 넘어서면 더욱더 산불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안동을 찾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 안동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재민들을 위로를 먼저 했고요. 신속하게 생계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등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등과 협의를 해서요. 일단은 주거 측면에서 안정화를 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립식 모듈형 주택 등 이재명 지원 방안을 살필 예정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산불이 워낙 심각하고요. 이재민도 굉장히 많은 숫자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자연과 환경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SY도 25%대 급등, 덕신 EPC, 동신건설 같은 종목들 이 모듈러 주택과 더불어서 이재명 테마와도 엮이는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서 빨리 산불이 진화되기를 저 역시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방금 이재명 대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테마주들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 섹터가 바로 이재명 테마주였는데요. 오늘 이재명 테마주 먼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어릴 적 오리엔트 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대표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리엔트 전공은 어제 상한가를 찍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전날에는 오리엔트 전공을 비롯해서 오리엔트 바이오, 동신건설, 이스타코, 에이텍 같은 관련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직행했는데요. 이 대표가 무죄로 판명이 나면서 매수세가 붙은 에이텍, 일성건설 등 테마주들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특히나 형지 글로벌 오늘 상한가 직행했고요. 형지 INC도 오늘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무죄 선고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오늘까지 이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자 향후 대선 기대감에 오늘 강세가 이어졌지만 오늘 이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들이 조금은 몰리면서 반대로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오리엔트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02%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고가 3.77%밖에 찍지를 못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몰리면서 오늘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종가는 5.94% 하락한 4,985원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테마주 연일 불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순매수를 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캐롤라인 레빗입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트럼프 대변인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캐롤라인 레빗이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미국 역대 백악관 대변인 중 최연소를 기록한 레빗 대변인의 당선 횡보가 화제인데요. 레빗은 첫 브리핑에 백악관 대변인의 필수품처럼 여겨졌던 두꺼운 파일 바인더 없이 종이 몇 장만 들고 나타나 기자들과 격이 없이 문답을 가졌습니다. 1997년 8월 생인 레빗 대변인은 일관되게 청년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 태어나 뉴햄프셔주 세인트 안셀름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레빗은 대학교 재학 중 대학신문에 게재한 컬럼에서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정책을 옹호한 바 있는데요. 또한 주류 뉴스 매체에 속한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인식과 같았습니다. 대학생 레빗은 보수 성향 방송국인 폭스뉴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2019년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대변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비서관으로 일하며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 100억 원을 나오게 된 레빗은 정치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앨리스 스타파닉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일하면서 친트럼프파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 때 뉴햄프셔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출마해 공화당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선거운동은 보수적 가치, 감세, 총기 권리 등 공화당 이슈를 주제로 펼쳤는데요. 하지만 본선에서 46% 득표에 그치며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패하고 낙선했습니다. 이후 레빗은 한동안 정치권에서 잊히고 2024년 결혼했지만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나오자 임신한 상태로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암살 시도를 당하자 아이를 낳은 뒤 3일째인 휴가 중임에도 다음날 바로 캠프를 복귀하는 충성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레빗은 CNN과 싸운 대변인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6월 CNN이 트럼프와 바이든 간 1차 TV 토론을 주관했는데 레빗은 CNN 앵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후보에게 선입견을 가진 앵커들 때문에 토론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SNS를 통해 확산되며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회자됐는데요. 이처럼 레빗은 대표적인 충성파 역마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후 레빗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지정했는데요. 트럼프는 그녀를 두고 똑똑하고 강인하며 매우 유능한 소통 전문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메시지, 역마가를 전달하는데 레빗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빗이 미국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젊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변인 취임 직후 변화된 뉴미디어 시대를 주도하는 참신성을 보였는데요. 레빗은 자신의 첫 브리핑에서 전통적인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매체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브리핑실을 독립 언론인, 팟캐스트, SNS 인플루언서에게도 개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날 레빗은 기존 백악관 앞줄 좌석 일부를 뉴미디어를 위한 좌석으로 변경했고 AP통신 기자에게 첫 질문을 줬던 그간 관례를 무시하고 뉴미디어석에 앉은 기자 2명에게 먼저 질문할 기회를 부여해 주목받았습니다. 캐롤라인 레빗은 젊음과 패기를 무기로 미국 정치 무대 중심에 서게 됐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앞으로 그녀가 어떻게 활약할지 기대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캐롤라인 레빗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미국의 부통령 소개해 주셨는데 좀 정치인을 좋아하시는군요. 정치 얘기가 조금 재밌는 것 같아서 자꾸 정치와 관련된 인물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끌리는 느낌이시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좀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조선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투자 리포트 바로 조선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조선업 하면 지루하다, 사이클이 너무 길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요. 요즘엔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의 흐름도 달라졌고요. 수주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SK증권의 조선, 선박의 심장이 뛴다 리포트 함께 보시면서 올해 조선업의 핵심 흐름과 주목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까지만 해도 조선업은 쉽지 않았는데요. 수주를 많이 했지만 인건비는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불안정했고 무엇보다 언제 실적이 반영되냐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전방 산업에서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업도 같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적인 게 LNG 해상운송 그리고 VLCC라고 불리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어난 지금 국가별로 에너지 자금률 확보에 나서면서 LNG 수송은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이 되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또 중동 긴장으로 인해서 해상 물류 흐름도 바뀌면서 노후 선박을 교체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는 LNG선과 VLCC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LNG선은 지금 업계에서
황금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기술 진입 장벽도 높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올해 LNG 선발주는 벌써 연초에 수주 목표의 절반가량을 달성한 상황이고요. VLCC도 유가 반등과 물류망 재편 속에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 암모니아 추진선, 이중 연료 선박 같은 친환경 선박 수요도 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주의 질이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수주가 언제부터 실적에 반영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올해부터인데요. 조선업은 수주하고 나서 선박을 실제로 건조하고 인도하기까지가 보통 2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즉 21년도, 22년도에 대규모로 수주했던 선박들이 이제서야 인도되고 있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구조 덕분에 24년도 하반기부터 26년도까지는 조선업의 실적이 연속적으로 개선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후판 가격이 안정되면서 제조원가 부담도 줄어들고 있고요. 고정비 부담도 낮아져서 이 마진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이 중요한 건 기술력과 생산 능력입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고사양 LNG선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 조선사들의 경쟁력이 확실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조선사들이 물량은 굉장히 많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들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2024년도 전 세계 LNG선 발주 중에 한국 수주 비중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별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번 리포트에서 SK증권이 뽑은 탑픽 3사를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엔진과 친환경 장비 분야에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HD 현대마린엔진은 세계 1위 선박 엔진 제조사로 이미 글로벌 점유율이 35%를 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증권은 HD 현대마린엔진을 선박 엔진 부분의 탑픽으로 선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43,000원, 상승 여력은 54.4%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인데요. 이 기업은 선박 내 탱크, 스크러버, 제액화 장비, 히트펌프 등 친환경 기자재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수주 잔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5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 19만 2천 원으로 예상을 했고요. 상승 여력은 36.5%로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엔진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한화엔진은 올해부터 공격적으로 수주를 늘리고 있고 생산 능력도 확대 중입니다. 특히 선박 추진기, 펌프, 보조 엔진을 중심으로 선박 대체 수요와 함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 현재 주가 대비 35.6%의 상승 여력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 기업은 단순한 조선 사이클의 수혜를 넘어서서 이 친환경 규제 대응력, 생산 능력 확대, 기술력 기반의 구조적 성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에 대한 투자 전략도 살펴봐야겠죠. SK증권에서는 지금 이 사이클의 꼭대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술 경쟁력, 충분한 수주 잔고, 여기에 실적 개선, 환율 우호, 비용 안정화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업황 사이클의 초입에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선박의 심장이 뛴다라는 이 표현처럼 이 업종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적과 주가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조선이라는 산업이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리포트처럼 다양한 데이터와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조선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가가 연일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한화엔진도 88%대나 상승을 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하잖아요. 조선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어떻게 오늘장 요약해볼까요? 오늘장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모두 좋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내일장 기대를 해주셨고요.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저는 미디어 엔터는 어때? 라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와 자동차가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종목으로 미디어와 엔터 종목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와 엔터 추천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살아남은 테마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달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